먼지 낀 커튼이 열리면 그 너머엔 비범함과 인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나타난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기형쇼, 즉 기묘함으로 가득 찬 서커스의 황금기이다. 무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무대는 사회가 그림자 속에 감추어 온 것들의 빛을 비추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부터 왕과 여왕까지, 거인과 난쟁이, 수염난 여성과 살아있는 해골부터 태어난 쌍둥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으로 뒤덮인 공연자들을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냈다. 이것은 착취와 기회의 이야기이자 인간성을 빼앗고 유명세를 부여하는 이야기이며 100년 넘게 지속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을 일궈낸 기묘함과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즈니스의 역사이다. 이상한 것을 전시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중세시대부터 유럽의 왕실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수집해왔다. 특히 난쟁이는 귀족들에게 웃음을 주는 궁정 광대이자 동반자로 여겨졌고 때로는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돌아다니는 호기심 박물관처럼 여겨졌고 이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 탄생하기까지의 전조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틈새 관행은 어떻게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일까? 그 해답은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가 겹친 완벽한 폭풍에 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다. 도시는 급격히 팽창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이 귀중한 무언가, 즉 여가를 위한 약간의 자유시간과 주머니에 남는 약간의 돈을 가지게 되었다. 암울하고 단조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던 도시, 대중은 공장과 셋집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날 탈출구를 갈망했다. 이러한 대중의 호기심과 오락 욕구가 끌어오르던 시기에 그 스펙터클의 상징이 될 한 인물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었다. 바넘은 기형쇼를 창조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형식을 완성했고 포장했고 세상에 내놓았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는 마케팅의 천재였고 홍보와 조작의 달인이었다. 1841년 바넘은 뉴욕시에 있는 먼지가 가득한 작은 박물관을 사들였고 그것을 바넘 아메리칸 뮤지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박물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그곳은 경이로움과 사기의 궁전이었으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미로 같은 오락 공간이었다. 그리고 핵심 전시는 바로 인간의 기묘함이었다. 바넘은 관객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간파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돈을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가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면 그는 더 나은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의 첫 번째 대성공은 조이스 헤스라는 노년의 흑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력을 잃었고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다. 바넘은 그녀를 사들여 그녀가 무려 161세의 나이이며 조지 워싱턴의 유모였다고 주장하며 전시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을 홀릴 만큼 매력적이었다. 군중은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조이스 헤스가 사망하자 그녀의 실제 나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넘은 심지어 그녀의 공개 부검을 위한 입장권까지 판매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실제 나이는 약 80세로 밝혀졌다. 이 스캔들은 오히려 바넘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피지 이너라는 괴상한 사기를 만들어냈다. 원숭이 상반신과 물고기 꼬리를 꿰매 붙인 끔찍한 조작품이었다. 또한 그는 판타지 같은 배경 이야기를 덧붙인 공연자들을 홍보했는데, 예를 들어 이상하게 키가 큰 남성을 파타고니아의 거인으로, 소두증을 가진 남성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새로운 미싱 링크로 만들었다. 바넘의 박물관은 뉴욕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곧 미국 주요 도시마다 타임 뮤지엄 입장료가 10센트인 박물관이 생겨났고 이동 서커스단은 그들의 사이드쇼 텐트를 미국 전역의 외딴 마을까지 들고 다녔다. 기형쇼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다채로운 포스터를 장식했던 얼굴과 몸은 누구였을까? 관객에게 그들은 경이로움, 괴물, 프리크, 기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각자 고유의 이야기를 가진 남성과 여성들이었고
매일매일 존엄성과 임금을 둘러싸고 복잡한 협상을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을 직접 만나보자.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아마 반엄의 첫 국제적 슈퍼스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톰 엄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찰스 스트래튼일 것이다. 반엄이 찰스를 발견한 것은 그가 겨우 4살이었을 때였다. 그는 성장이 멈춘 상태였고 유아만큼의 키밖에 되지 않았다. 반엄은 그 안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보았다. 그는 소년에게 노래, 춤, 무언극, 농담을 가르쳤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 아이가 11살에 영국 출신 난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욱 경이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톰 엄지 장군은 곧 열풍을 일으켰다. 그는 매력 있고 재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무섭지 않았다. 그는 사랑스러웠다. 반엄은 그를 데리고 유럽 순회 공연을 갔고 그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공연했다. 여왕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무려 3번이나 그를 만났다. 이 왕실의 인정은 톰 엄지를 세계적인 유명 인사로 단숨에 올려놓았다.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맞춤형 대저택에서 살았으며 최고의 옷을 입고 자신만의 요트를 몰았다. 그가 또 다른 반엄 소속 공연자이자 난쟁이였던 라비니아 워런과 결혼했을 때는 그것이 세기의 미디어 이벤트가 되었고 심지어 신문에서는 남북전쟁 뉴스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 톰 엄지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다. 시골 마을 출신의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엄청난 부를 가진 남자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그의 인생은 기형쇼가 제공했던 기회라는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엄이 없었다면 그의 운명은 무명과 고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엄과 함께였기에 그는 왕이 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샴 쌍둥이로 잘 알려진 창 벙커와 앵 벙커 형제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현재의 태국인 시암 왕국에서 1811년에 태어났고 가슴 부위가 연골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영국 상인이 그들을 발견했고 상업적 가능성을 본 그는 사실상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형제를 사들여 전 세계 순회 공연에 데리고 나섰다. 수년 동안 두 사람은 의학적으로 기이한 사례로 전시되었으며 인간보다는 소유물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창과 앵은 매우 영리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다. 성인이 되자마자 그들은 매니저들과 결별했고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다. 그들은 탁월한 사업 수완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건으로 공연을 계속했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쇼 비즈니스에서 은퇴한 것이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구입하고 벙커라는 성을 택해 존경받는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반전은 지역 출신 자매였던 애들레이드 예이츠와 세라 예이츠와 각각 결혼한 것이었다. 형제는 2채의 집을 지어 3일 동안 한 집에서 한 명의 아내와 지내고 다음 3일은 다른 집에서 다른 아내와 지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나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21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들의 삶은 극히 특이한 신체 조건 속에서도 얼마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시였다. 그들은 생물학적 특성만으로 자신들이 규정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기 삶을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삶을 요구했고 결국 그것을 얻어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기형쇼에 출연했던 인물들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수염난 여성 애니 존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반엄은 그녀가 갓난아기일 때 고용했으며 그녀의 부모에게 주당 $150를 지급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애니는 서커스 안에서 자랐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세계였다. 그녀는 세련된 공연자로 성장했고 재능 있는 음악가였으며 다른 공연자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애니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리더였다. 그녀는 동료 공연자들의 대표가 되어 더 나은 환경과 더 큰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애니는 훗날 프리크들의 반란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 즉 1899년 반란의 중심 인물이었다. 공연자들은 자신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단어로 낙인 찍히는 데 지쳐 있었고
스스로 조직화해 자신들을 신동 프로디지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 반란의 진실은 반엄의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다소 흐릿하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서커스 측이 기획한 탁월한 홍보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연극이었다고 해도 그 이면에 깔린 감정은 진짜였다. 이 사건은 공연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단순한 대상물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을 지닌 인간이라는 인식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든 성공담 뒤에는 깊은 고통과 착취의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 어떤 사례보다도 기형쇼의 어두운 면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코끼리 인간 조지프 메릭이었다. 오늘날 프로투스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조지프 메릭의 몸은 종양과 뼈의 이상 성장으로 인해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학대와 고통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전시되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런던의 페니쇼라 불리는 보다 음지적이고 열악한 기형쇼에 합류했다. 그는 커튼 뒤 어두운 방에서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충격을 받기 위해 입장료를 냈다. 그곳에서 그는 프레더릭 트리부스라는 외과 의사에게 발견되었다. 처음에 트리부스는 메릭을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표본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괴이한 외형 뒤에 숨겨진 한 명의 지적이고 섬세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친절과 수용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다. 메릭은 결국 런던 병원에서 안식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짧은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완전히 기형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상류층 인사들이 그를 보러 찾아왔고 유명한 코끼리 인간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흥분에 들떠 있었다. 메릭은 분명히 착취당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기형쇼에 있었던 시간은 그에게 처음으로 자율성이라는 감각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짐이 아닌 스스로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명한 외침,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는 존엄을 잃고 단지 구경거리로 전락했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로 오늘날까지 메아리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취약함까지 바탕으로 한 착취는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핀헤드 집 the Pinhead으로 알려진 윌리엄 헨리 존슨이다. 윌리엄은 머리와 뇌의 크기가 작아지는 질환인 소두증을 안고 태어났다. 그는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에 의해 발굴되었고 반엄은 그를 가장 오랫동안 무대에 세운 스타 중 하나로 만들었다. 반엄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지어냈다. 집은 잃어버린 고리, 즉 아프리카의 고릴라 사냥 탐험 중에 발견된 원시 부족 생명체이며 견과류와 생고기를 먹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는 털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가 으르렁거리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 공연은 극도로 비인간적이었고 무려 66년 동안 지속되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은 대중의 오락을 위해 거의 평생을 인간 이하의 존재 역할을 하며 살아야 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다른 공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온순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정신적 인지는 어린아이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기형쇼 역사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추락한 지점을 보여준다. 자발적인 동의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인종차별로 인해 그를 동물처럼 묘사하며 인류성을 박탈했던 사건이었다. 그가 백인이었다면 결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왜 100년 가까이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이 오락 형태는 20세기 중반에 거의 완전히 사라졌을까? 기형쇼의 몰락은 그 부상만큼이나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새로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이었다. 한때 이 쇼들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과학은 이제 그들의 적이 되었다. 의학 지식이 발전하면서 무대 위에 신비롭던 존재들에게 이름과 진단, 설명이 붙기 시작했다. 거인은 뇌하수체 거대증을, 살아있는 해골은 근위영양증을, 수염난 여성은 다모증을 앓고 있었고 조지프 메릭의 질환도 연구되고 분류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조건들을 의학적으로 밝히자 신비로움은 사라졌고 신비가 사라지자 쇼는 마법을 잃었다.
신동들은 환자가 되었고 대중의 호기심은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병을 응시하는 데 돈을 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천박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오락이 등장했다. 영화가 그리고 이후에는 텔레비전이 훨씬 더 환상적인 장면을 도덕적 불편함 없이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거인을 보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 대신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오르는 장면을 보면 되지 않았을까? 대중의 감수성은 변화했다.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고 손상되고 다른 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었다.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권리 운동이 등장하며 심각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서커스 무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대형 다임 뮤지엄들은 문을 닫았다. 사이드쇼는 놀이공원이나 떠돌이, 카니발의 가장 음침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세월이 흘러 위대한 공연자들은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고 마침내 20세기 중반 커튼이 내려지면서 기형쇼의 황금기는 끝을 맞이했다. 하지만 기형쇼는 정말 끝난 것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 있는 논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타자에 대한 매혹, 평범하지 않은 삶에 대한 호기심, 정상 너머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싶어하는 본능, 이 모든 감정은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달라진 것은 무대뿐이다. 오늘날의 무대는 텔레비전 화면이고 인스타그램 피드이며 틱톡의 바이럴 영상이다. 기형쇼는 죽지 않았다. 그저 포장만 바뀌었을 뿐이며 이제는 리얼리티 TV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외소증 가족을 다룬 프로그램들, 내 몸무게 600파운드의 삶처럼 극단적인 질환을 다룬 시리즈,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생활 방식이나 행동을 파고드는 프로그램들. 그 논리는 완벽하게 똑같다. 사회 규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삶에 내러티브를 입히며 갈등과 드라마를 강조해 대중의 소비 대상으로 만든다. 단지 오늘날의 비정상은 신체보다는 행동이나 삶의 방식, 의학적 조건에 더 가깝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호기심 어린 시선, 판단, 연민과 혐오에 뒤섞인 감정,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다만 지금은 10센트짜리 티켓 대신 우리의 시간, 집중력, 클릭으로 지불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광고주에게 금값만큼의 가치를 지닌다.